여러분 주식 투자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떤 자료를 주로 보시나요? 우리 한국경제신문이랑 유튜브는 기본으로 보실 거라고 믿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좋고 기업 홈페이지도 좋지만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자료가 있어요. 바로 공시인데요. 기업이 실적이랑 재무제표, 지분 변동 같은 다양한 내용을 공개하는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니 투자에 참고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자본시장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공시를 언제 어떻게 해라 라고 정해놨어요. 허위공시, 부실공시 많이 하면 처벌받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공시를 어렵게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유상증자, 물적분할, 전환사채 이런 공시 용어들부터 낯설고 또 공시를 어디서 보는지, 이 공시가 어떤 의미인지 크게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잖아요. 기업 공시는 기업에서 직접 발표하는 내부 정보예요. 그래서 중요한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요동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공시를 볼 줄 알고 매일 체크하는 투자자분들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공시를 아예 안 보시는 투자자분들과 수익률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공시가 주가를 뒤흔든 유명한 사례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지난 5월 17일 삼양식품 주가가 상한가를 치면서 음식료주 랠리가 펼쳐졌죠. 음식료주가 상한가를 기록한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간 건 전날인 5월 16일 삼양식품이 낸 공시 덕분이었습니다. 이날 삼양식품이 장마감 후 오후 5시쯤에 분기보고서를 내고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801억 원으로 235% 급증했다는 뉴스가 16일 저녁부터 쫙 나왔고요. 17일 장 초반 상한가를 찍습니다. 공시가 주가를 폭락시킨 사례도 많죠.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시 반쯤에 당시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가 보유 지분 23만 주를 전부 블록딜 장외 매도했다는 공시가 올라옵니다. 카카오페이가 한 달 전인 2021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그 후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거의 열흘 만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유 전 대표까지 10일 오전에만 카카오페이 경영진 총 8명이 블록딜 공시를 올립니다. 합하면 44만 주, 총 900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어요. 이날 카카오페이 주가 6% 떨어졌고요. 3거래일 동안 1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 주가를 뒤흔들 수 있는 공시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총 2곳인데요.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흔히 다트라고 부르는 사이트죠. 두 번째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카인드예요. 상장사들이 올리는 공시는 2곳 다 올라오는데 관리 주체에 따라 중요시하는 게 좀 다릅니다. 우선 다트에서는 기타 법인이라고 해서 비상장사 자료도 일부 볼 수 있어요. 상장하기 전인 공모주들 자료도 다트에 다 올라옵니다. 대신 카인드에는 다트에서 못 보는 공시들이 좀 있어요. 거래소가 상장사들한테 요구하는 추가 공시들인데요. 뭔지는 앞으로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두 사이트 어느 곳을 들어가도 매일매일 나오는 오늘의 공시 메인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별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다트는 오늘의 공시 중에서 5% 임원보고 탭이 따로 있습니다. 주요 주주들이 지분을 사고 판 거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카인드에서는 거래소가 거래를 정지시킨 종목, 그리고 관리 종목들만 따로 볼 수 있어요. 관리 종목들은 거래소가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싶으면 지정하는데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트, 카인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투자한 기업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궁금하신 기업을 검색하면 돼요. 그 기업의 공시만 모아서 볼 수 있고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만 모아서 보고 싶다 할 땐 보고서명으로 검색도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2곳 다 틈틈이 체크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 다르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남았죠? 공시를 어디서 찾는지는 알겠는데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 다양한 공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음 화부터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은 기업이 잘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기업 실적 뉴스의 상당수가 공시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실적 공시를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최근 화제가 된 SK하이닉스 실적 공시입니다. HBM 고대역공 메모리 덕분에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요.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최근 사람들이 많이 본 공시를 메인 화면에 보여주는데 이 공시가 며칠 동안 1위를 했어요. 제목부터 보실게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 공정공시라고 돼 있죠.
확정된 실적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회사에서 집계한 아직 회계법인 감사는 안 받은 실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정될 때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번 실적 내용을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이 먼저 있고 그 밑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 이렇게 여러 항목이 있죠. 다 기준이 다른데요. 보통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세 가지를 중요한 지표로 많이 꼽으십니다. 각 지표마다 두 개 항목이 있죠. 당해 실적 그리고 누계 실적. 쉽게 말해서 당해 실적은 이번 분기 실적, 누계 실적은 올 들어 지금까지 누적 실적이라는 겁니다. 이 공시는 2분기 실적 공시니까 누계 실적이면 1분기 플러스 2분기, 상반기 실적이 되겠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이번 분기 실적, 당기 실적은 맨 처음에 쭉 나와 있어요. 매출부터 한번 볼까요?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반올림해서 매출 16조 4,233억 원 기록했죠. 이 실적을 일단 전기 실적, 직전 분기랑 비교해줍니다. 전분기 12조 4,296억 원. 그리고 옆에 전기 대비 증감률이 순서대로 나오죠. 2분기 매출이 1분기 대비 32.1%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그 옆에 우리가 원래 제일 많이 비교하는 전년 동기 1년 전 같은 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헷갈리시지 말라고 전기 실적 밑에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밑에 2023년 2분기라고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SK하이닉스 전년 동기 매출이 7조 3,059억 원이었는데요. 증감률이 124.8%, 2배 이상 늘었죠. 영업이익도 볼까요? 2분기 5조 4,685억 원 기록했고 1분기보다 89.5% 늘었네요. 중요한 건 전년 동기 2조 8,820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죠. 1년 만에 7조 원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업이익을 많이 냈다가 적게 내거나 하면 증감률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가 되면 흑자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죠. 반대로 흑자에서 적자가 되면 적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적자인데 지금도 적자다. 그럼 적자 지속이라고 불러요. 이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모든 상장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IR을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보통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기업들은 잠정 실적이 집계가 되면 컨퍼런스 콜을 열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들, 언론사들이 대상이고요. 일반 투자자분들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중계 같은 거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컨콜을 하려면 무조건 잠정 실적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 제목에 공정공시가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이 공정공시가 뭐냐? 상장사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들한테 제공하려고 할 때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알 수 있도록 증시 공시하라. 이런 규정이에요. 실적은 당연히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정보죠. 정리하자면 SK하이닉스가 특정 투자자들한테 실적 발표를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공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컨콜에서 쓴 실적 발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공시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첨부하는 곳도 있어요. 본문 옆에 첨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 기타 공시 첨부 서류가 있죠.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실적을 언제 공시할 거다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기업들도 많아요. 다트에서 보고서명으로 결산 실적 공시 예고를 검색하시면 예고를 한 기업들 쫙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하신 기업들 실적 언제 발표하나 미리 확인하고 캘린더에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죠? 잠정 실적 공시를 안 해주는 상장사는 언제 실적을 볼 수 있냐고요? 안타깝지만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기 보고서는 모든 상장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투자하셨든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현대차 반기 보고서를 다룰 텐데요. 재무제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에 관한 상황 보면 연결 재무제표랑 그냥 재무제표, 이 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연결 재무제표는 현대차랑 종속회사들 재무를 다 합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연결 재무제표 볼게요. 먼저 재무상태표. 요거는 반기 말 기준 자산과 자본, 부채 현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산이 자본 플러스 부채인 건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자본 상태는 괜찮냐?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자산 총계부터 볼까요? 현대차는 지금 보시면 자산 총계가 282조에서 307조 원 정도로 좀 늘었네요. 보면은 부채도 좀 늘었고요. 자본도 좀 늘었습니다. 자산이랑 부채는 유동이랑 비유동으로 이렇게 구분돼요. 주식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높다, 낮다의 차이인데 보통 1년 기준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보시면 비유동 부채가 좀 늘었고 그 중에서도 사채, 이 회사채랑 장기 차입금이 좀 늘었네요. 근데 부채가 늘었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공격적인 경영을 할 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흔히 말하는 실적이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순서대로 더하고 빼면 됩니다. 우선 매출. 이제 기업이 제품 팔아서 번 돈이죠. 현대차는 자동차고요. 근데 차 만들려면 알루미늄, 구리 이런 원자재도 필요하죠. 제품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 이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건비나 마케팅비 같은 판관비도 있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에요. 근데 기업이 물건 팔아서만 돈 벌진 않습니다. 투자도 하고 적금도 넣고 해요. 이런 건 영업외 수익이고요. 이런 일 하면 또 비용 들죠. 그건 영업외 비용인데 우리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외 수익들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들은 빼주고요. 거기다가 법인세 비용까지 빼면 바로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기업이 이 기간 번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이에요. 그래서 외국은 순이익을 영업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연결 재무제표 주석 볼게요. 네, 끝이 없죠? 이 재무제표에 숫자만 나온 항목들을 상세하게 까주는 겁니다. 자, 하나 볼까요? 이익잉여금, 이거 기사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사내에 남은 돈 중에 법적으로 이만큼 남겨둬라 강제한 게 얼마, 그 다음에 회사가 자의적으로 남겨둔 게 얼마,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회사가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그럼 경기나 업황이 둔화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죠. 자, 이제 주주 현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다 있습니다. 현대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모비스,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회사죠. 그리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의 아버지가 지분 5% 넘게 갖고 있고요. 여기 밑에 정성희 정명희 씨는 이 정명회장의 따님들, 정의선 회장의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 있고 그 밑으로는 임원들이에요. 이 지분을 다 합치면 29.98%, 거의 30%입니다. 자, 최대 주주가 뭐 하는 사람 혹은 뭐 하는 기업인지도 써줘야 돼요. 현대모비스는 최대 주주가 기아네요. 그럼 또 밑으로 내려서 기아의 최대 주주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차의 최대 주주인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인 기아의 최대 주주가 다시 현대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 이걸 순환출자라고 하죠. 현대차그룹이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순환출자가 해소 안 된 대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내리면 주식의 분포라고 해서 주요 주주들 다 보여주는데요. 현대차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7% 넘게 갖고 있어서 지금 2대 주주죠. 그리고 소액주주 비중은 전체 절반 좀 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세표를 볼까요? 이거는 현대차 관계사들 총정리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그리고 계열사 타법인 출자 현황이 있죠. 종속회사는 현대차에 속한 회사들이에요. 현대차가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거나 실질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계열사는 현대차 그룹으로 묶이는 기업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뭐 광고회사 이노션, 그 다음에 현대차 증권, 해비치 호텔앤리조트 등 상장사, 비상장사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써주고요. 타법인 출자 현황은 현대차가 투자한 회사들 다 써줍니다. 지금 보시면 KT도 있고요. 그리고 그랩도 보이시죠? 그 밖에 현대차 경영진 연봉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 임원의 보수 등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에서 우리 이렇게 이제 당국 제재를 받은 거나 뭐 2분기 끝나고 8월 14일 공시하기 전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 써줍니다. 여기 보시면 2분기 배당 결의 같은 게 있죠. 만약에 내가 투자한 기업 반기 보고서가 안 올라왔다. 그럼 일단 차분하게 거래소 공시 채널 카인드에 들어가 보세요. 2주 정도 늦게 내도 되는 예외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이게 아니면 반기 보고서는 한 번만 안 내도 거래소가 바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분기, 반기 보고서는 2번 연속 안 내면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때돼요. 그런데도 이걸 제출 안 한다.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악화돼서 공개를 못하거나 할 때예요. 제출은 했는데 보고서가 적정 의견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재무제표 문제 없나 회계법인들이 매번 외부 감사를 하거든요. 보통은 적정 의견 내는데 가끔 감사 의견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적정 아니면 다 큰 문제예요. 어쨌거나 반기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폭락하니까 꼭 체크하세요.
주식을 환불받으신 적 있나요? 인터넷에서 나 어디 주식 사자마자 폭락했는데 이거 취소 안 되냐? 하는 글 보고 한 번쯤은 웃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환불 비스무리한 게 가능하죠.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을 하거나 사업을 양도한다거나 할 경우인데요. 이러면 기업의 지배력이나 기업 가치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주주들이 기업한테 내가 가진 당신네 주식 제값에 사가!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 앞두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변수라는 분석 많이 나오죠? 주주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공시로 다 보여드릴게요.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려면 합병 공시를 봐야 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공시 쭉 내리다 보면 주식 매수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행사 요건 볼게요. 첫 문장부터 굉장히 긴데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주 확정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라고 되어 있죠. 주주 기준부터 볼게요. 주주 확정 기준일은 회사가 주총을 열기 전에 미리 정하는 날인데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딱 정해서 이날을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의 주주 확정 기준일은 2024년 8월 1일이죠. 근데 합병 공시가 나온 날짜는 7월 17일이에요. 주주 확정 기준일보다 2주 정도 먼저 나왔는데 그럼 SK이노베이션이 합병 발표를 한 다음에 주주 확정 기준일 사이에 주식을 산 사람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왜냐? 자본시장법이 더 엄격한 조건을 걸어놨어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 주식매수 청구권의 특례에 보면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외 케이스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합병 발표 전부터 주주였던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발표가 나온 다음에 야 지금 주가도 낮은데 나중에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해야지 하고 투기용 거래를 하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주주였던 사람들도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 회사 측에 반대입니다 라고 직접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도 돼요. 바로 밑에 반대의사 통지 방법에 보면요.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주주분들은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반대의사 통지할지 이렇게 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미리 나는 합병에 반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야 되고요. 행여나 미리 반대 표시했는데 주총회 막상 가셔서 마음을 바꿔서 찬성을 하셨다. 그러면 매수 청구권 자격 없어져요. 주주인 내가 반대했는데도 기업이 기어이 합병을 하겠다. 드디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여기에 마지막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19일에 신청하시면 늦어요. 우리 일반 주주들은 증권사를 통하기 때문에 며칠 정도 미리 알려줘야 증권사가 다 취합을 해서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기업에 전달을 합니다. 우리 주식 사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매도를 해도 돈은 2영업일 뒤에 내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숨어있는 일반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 기간 종료일에 2영업일 전인 2024년 9월 12일까지 요거는 추석이 껴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9월 12일까지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인 거예요. 공시에 참 자세히 쓰였긴 한데 너무 방대하고 어렵죠? 저희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난관을 뚫고 무사히 신청을 하셨다면 주식 매수 청구권 기간 종료일 이후 한 달 안에 돈이 들어올 겁니다. 매수 예정 가격도 기재돼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은 11만 1,943원이고요. 저희 촬영일이 9월 6일인데 5일 종가 10만 7,400원보다 좀 더 높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사실 기업한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주식수에 주식 매수 예정 가격을 곱한 금액, 즉 기업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주식을 다 사주는 데 들어가는 총 금액이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8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 당사자들이 합병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금액은 건건마다 달라요. SK이노베이션은 2대 주주 국민연금이 변수입니다. 합병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상반기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지분이 6.21%, 지금 594만 주가 좀 넘죠. 국민연금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도 6,650억 원어치 정도예요. 하지만 한도를 초과한다고 전부 합병이 무산되는 건 아니에요. 감수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9월 4일 NC소프트가 낸 주식 매수 청구권 결과 공시 한번 볼게요. NC소프트는 회사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시면 매수 대금 총액이 728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분할 공시 때 보면요. 회사가 정해놓은 한도가 지금 130억 원 정도, 거의 대여섯 배예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10월 2일까지 사드릴게요 라고 공시한 거죠. 국내든 해외든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한 번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가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연휴는 5일이나 돼서 푹 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황금 연휴를 노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주목을 덜 받는 연휴 기간 직전 장 마감 후에 이때다 하고 주가에 악재인 공시들을 올리는 조금은 얌체 같은 기업들이에요. 뭐 소송이 걸렸다든가 계약이 해지됐다든가 실적이 안 좋아졌다든가 하는 내용들인데요. 올리고 나서 며칠 동안 장이 쉬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매년 설, 추석, 연말연시에 올라오는 이런 악재성 공시들을 올빼미 공시라고 부릅니다. 밤늦게 불쑥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휴 전 어떤 올빼미 공시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2월 8일 장 마감 후 저녁 늦게 올라온 공시들 한번 같이 보시죠. 설을 보는 이유는 그 악재가 4일 뒤에 주가에 얼마나 소소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같이 볼 거거든요. 2월 8일 이날의 공시 전체 보기로 보시면요. 오후 6시 52분까지 공시가 올라와 있죠. 일단 코스닥 상장사 DA테크놀로지가 올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한번 볼게요. DA테크놀로지라고 지금은 거래 정지된 종목인데 대주주가 지분 전부 혹은 일부를 누군가한테 팔아넘기는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되면 최대 주주가 변경될 거다. 이런 뜻의 공시입니다. 지금 공시를 보시면 양수인이 오하라는 기업이에요. 기존 최대주주 이종욱 당시 대표한테 지분 6.68%를 사면서 회사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지금 최대주주 법인에 관한 사항 한번 볼까요? 보면 자본 총계 마이너스의 단기 순손실까지. 얼핏 봐도 재무 상태가 건강한 기업은 아닐 것 같은데 어디서 돈이 났을까요? 그렇지만 연휴 끝나고 개장한 2월 13일 주가는 3% 넘게 뛰었어요. 좀 이상하죠? 다른 거 볼까요? 엔지스 테크놀로지. 여기는 몇 년째 거래 정지된 종목이라 사실 주가가 떨어질 일도 없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제목이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형식적 상장 폐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굉장히 길게 돼 있죠. 관리 종목, 거래소가 특별 관리하는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 유지해도 되는 기업인지 심사를 할 만한 악재가 생겼어요. 라는 공시입니다. 이 공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부 결산 시점에서 최근 3, 4업 연도 중 2, 4업 연도의 자기 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발생이라는 내용이 있죠. 밑에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일명 법차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업이 지금 운영하는 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실 규모가 기업이 가진 돈, 자기 자본의 반을 넘는다. 그것도 최근 3년 중에 2년 동안 이러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입니다. 관리 종목이 된 상태에서 또 법차손을 크게 내면 상장 폐지 심사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볼까요? 실적 악화는 대표적인 악재죠. 미디어젠 공시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은 지금 보시면 영업 적자가 거의 1년 만에 2배 넘게 커졌죠. 그렇지만 설 이후 13일 주가는 부합세로 마감합니다. 재밌는 것도 있어요. 아스트라는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2024년 2월에 뜬금없이 2022년이랑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를 냅니다. 정정 사유 볼까요? 시스템이 잘못돼서 우리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많이 기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2년째 잘못하다가 이번에 깨달아서 자진 신고합니다 하는 공시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삼성물산 공시 보겠습니다. 요거는 올빼미 공시라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볼게요. 지금 보면 횡령 배임 사실 확인 공시를 기재 정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공시는 회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 혐의가 발생해서 검찰이 고발을 하고 이제 법정 다툼까지 간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공시예요. 정정 사유가 항소 제기 사실 확인입니다. 보시면 4년 전인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물산의 전 경영진들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해서 법원에 갔는데 이제 2월 5일이에요. 2월 5일 설 연휴 4일 전에 1심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5일에 이렇게 무죄예요 하고 공시를 올렸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고 이 사실을 삼성물산이 8일에 확인해서 공시를 정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9월에 검찰이 삼성물산 경영진들 왜 기소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저번에 의식주 합병 비율 편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다뤘었죠? 그때 합병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 혐의로 검찰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당시 경영진들을 대거 기소했던 거예요. 그게 2월 5일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나왔고요. 3일 만인 2월 8일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삼성그룹 전체가 법정 리스크에 다시 얽매이게 되는 굉장한 비보죠. 이날 항소 보도가 나온 건 오후 4시쯤이었는데요. 공시는 오후 7시 정도 돼서 올린 거니까 살짝 지각이죠. 그래도 이때는 전날부터 검찰이 항소를 암시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됐습니다. 삼성물산이야 지금 경영진도 아닌데요. 올빼미 공시는 긴 연휴를 앞두고 거의 항상 발생해요.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최근에 연휴 끝나고 장이 다시 열릴 때 카인드 거래소 공시 채널에 올빼미 공시를 다시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올빼미 공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절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를 은근슬쩍 지나가려고 하는 거 주주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잖아요. 또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면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투자자로 돌아가시기 전에 공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에 새로운 공시가 있는지 검색만 한번 해보세요. 올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장을 떠나셨죠. 저마다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주주들을 등 돌리게 만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두산 지배구조 개편, 고려아연, 유상증자 같은 소액 주주들을 분노하게 한 기업들의 결정 기억하시죠? 하지만 당국도 손 놓고 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즘 금융감독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지탄을 받는 합병, 유상증자 같은 기업들의 결정을 번번이 퇴짜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기업에 제동을 거는 수단이 공시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수혜주로 꼽히는 IT 부품 기업인데요. 지난달에 공시한 유상증자 계획이 논란이 됐죠. 간단하게 보면 신주 2,010만 주를 발행하겠다고 썼는데 기존 발행 주식 수가 6,300만 주 정도 되니까 3분의 1이죠. 주주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조달하려 하는 자금 규모는 총 5,500억 원인데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거의 3,000억 원. 반이 넘어요.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기업을 인수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시장에 그냥 팔겠다는 겁니다. 제3자 배정처럼 누가 주식 받고 돈 투자해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무슨 기업을 사고 싶었을까? 주주들은 알고 있었죠. 이 공시를 내기 전에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라는 회사의 지분 30% 정도를 매입한다는 공시를 냈거든요. 기존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 지분의 반 이상을 사들이기로 했으니까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회사 인수하는 거예요. 문제가 됐죠. 제이오가 만드는 탄소 나노튜브가 2차 전지용 소재거든요. 반도체 사업 하던 거나 잘하지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에, 그것도 요즘 캐즘 때문에 쉽지 않은 분야에 왜 뛰어드냐, 무리한 결정이다 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주가 폭락했고요. 근데 알고 보면요, 이런 유상증자는 금융감독원이 허락해줘야만 실행할 수 있어요.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공모 방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증권신고서라는 걸 냅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기업이 새 주식을 발행할 때 딱 한 명 겨냥해서 파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보통은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 주식 좀 사세요 하고 공모, 청약을 받을 때 내야 되는 공시예요. 유상증자뿐만 아니라요, 기업 합병이나 분할할 때, 두산밥켓처럼 주식 포괄적 교환할 때 다 포함돼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누군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증권신고서 내야 됩니다.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 설명서 같은 거거든요. 앞으로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면 안 되잖아요. 이 증권신고서를 검토하는 기관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공시가 다트,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올라오잖아요. 증권신고서를 담당자가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다 들어간다, 오타는 없나, 투자 위험도 충분히 잘 썼나, 혹시 중요한 걸 숨긴 건 아닌가. 이번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태처럼 사모펀드들이랑 하이브 상장 후에 투자이익 30% 받는 이면 계약이 있었던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고요. 무엇보다 유상증자나 합병 같은 기업의 결정 자체가 위법하진 않은가 여부를 봅니다. 근데 금감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 그럼 되돌려 보냅니다.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공시로요. 보시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라고 되어 있고 제출인이 금융감독원이죠. 11월 1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심사했는데 형식이 제대로 안 갖춰졌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없거나 불분명해서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다시 써서 내세요 라고 한 거죠. 구체적인 정정 요구 사유는 여기에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정정신고서가 무섭습니다. 밑에 투자 참고사항에 보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했으니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된다 라고 돼 있죠. 그럼 모든 절차가 스탑인 거예요. 금감원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이 유상증자는 못합니다. 제출 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한 버전을 내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없었던 일로 간주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업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정정을 제대로 해서 밀어붙일지 아니면 그냥 철회할지. 고려하여는 철회를 했죠. 저번 공시탐구 생활에서 다뤘는데요. MBK 영풍연합의 공개 매수에 대항해서 고려하연이 자사주를 높은 가격 불러서 공개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생긴 빚 갚는다면서 2조 5천억 원짜리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니까 금감원에서 바로 불공정 행위가 있었나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주간 증권사들 현장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하연이 6일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정정을 했어요. 그것도 7번이나 했습니다. 저희 의식주에서 한번 다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정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알짜 자회사인 두산밥켓을 떼어내서 적자 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두산밥켓은 상장 폐지하는 사업 재편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와중에 두산밥켓의 가치가 너무 낮게 책정됐어요. 그러면 에너빌리티 주주들 그리고 밥켓 주주들은 화가 나죠. 그러자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정정 요구를 왜 했는지 설명했는데 구조 개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한 건지 구체적으로 기재해라 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두산밥켓 가치를 다시 산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타임라인이 쫙 나와 있는데요. 7월 15일에 두산 로보틱스가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다음에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하죠. 두산 로보틱스가 그걸 반영하고 하면서 2번 정정을 해요. 근데 금감원이 다시 고쳐와 합니다. 그러자 알겠습니다. 두산밥켓 상장 폐지는 안 할게요. 그냥 에너빌리티 산하 자회사에서 로보틱스 자회사로 위치만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두산밥켓 값 잘 쳐줄게요 하고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수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11월 1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 심사를 통과합니다. 지금 효력 발생 안내 공시 보이시죠? 이게 통과했다는 표시예요. 예전에는 금감원이 이렇게 기업의 유상증자, 합병 같은 경영활동에 제동을 거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은 기류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공시를 보시면 올해만 봐도 20건 정도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어요. 금융감독원으로선 안 그래도 국장이 부진한데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걸 방치만 할 수 없다. 소액주주들이 피해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막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국장보다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공시 관련 콘텐츠를 올릴 때 미국 공시도 다뤄달라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공시 보는 법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공시가 한국 공시처럼 찾기도 보기도 어려운데 쉽게 보는 꿀팁도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미국 공시 어디서 보는지부터 알려드려야겠죠? 한국에 다트가 있다면 미국에는 에드가가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이죠. 구글에 에드가라고 치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기업 이름을 검색하면
공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회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이름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한글로 페이지 번역해서 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영어 원문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요. 왼쪽 탭에서 이 Full Text Search 라는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통합 검색 같은 건데 특정 내용이 들어간 공시를 찾을 수도 있고 기업 이름이나 티커로 검색도 되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특정 기업을 골라서 공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공시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맨 앞에 뭐 숫자들이나 뭐 숫자의 알파벳을 조합한 부호들 보이시죠?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의 다른 점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냥 분기보고서, 최대주주 변경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미국에선 이 부호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옆에 보고서 제목도 같이 있지만 그래도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저희가 주요 공시들 정리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우선 가장 많이 보는 실적 공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있죠?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의 사업보고서는 10K라고 표기를 합니다. 연간 영업활동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보고서예요. 여기서 한 해는 회계연도라서 무조건 1월부터 12월까지는 아니고요. 각 기업마다 결산월에 맞춰서 회계연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은 9월이 결산월이기 때문에 2024 회계연도라고 하면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죠. 분기보고서는 10Q라고 표기합니다. 분기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 실적을 보여주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엔비디아 검색해보면요. 여기 10Q Quarterly Report 이렇게 분기보고서라고 나오죠. 눌러보면 엔비디아 로고 있고 맨 위에 Form 10Q라고 적혀 있고요. 밑에 2024년 10월 말로 끝난 분기의 보고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8, 9, 10월이 한 분기였단 거죠. 이게 3분기예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시가 가독성이 높지는 않아요. 보시면 밑에 목차가 나오고 재무정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우선 실적입니다. Revenue, 매출이 350억 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좀 안 되게 증가했네요. 여기 밑에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은 218억 6,9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배 이상 늘었고요. Net Income, 순이익도 193억 달러로 배 이상 늘었죠. 매출이 350억인데 영업이익 218억, 순이익 193억이면 수익성이 엄청난 겁니다. 그 밑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좀 더 아래로 내리면 세부 정보들이 쭉쭉 나옵니다. 지역별 매출, 그리고 부문별 매출까지 보실 수 있어요. 매번 내가 투자한 기업의 실적 보고서를 확인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너무 바빠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시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 기업의 IR 자료를 보면 됩니다. 상장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투자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 엔비디아 IR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사이트가 나오죠. 내려서 이 분기 결과를 보는 부분을 보면요. 10Q 이 분기 보고서 공시 원문을 볼 수도 있고요. 핵심만 요약해서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도 볼 수 있고 또 CFO 최고재무 책임자의 멘트 그리고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 추이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 기자들이 많이 보는 보도자료 한번 보실까요? 3분기 매출이 351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7%, 1년 전 대비 94%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쫙 나와 있죠. 확실히 보기 더 편합니다. 그리고 4분기,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압축적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으로 볼 게 8K, 요거는 주요사항 보고서입니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수시로 올리는 공시예요. 최근에 애플에서 이 공시가 올라왔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애플이 이미 예고한 내용이기는 한데 1월 1일부터 CFO를 기존의 루카 마에스트리에서 케반 파레크 부사장으로 교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원진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공시를 한 거예요. 다음은 IPO, 상장을 할 때 체크할 공시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증권신고서를 여기선 S1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완성본은 아니에요. 한국도 증권신고서를 계속 고치잖아요. 뭐 기관 수요 예측 결과도 넣고 최종 공모가액도 정하고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죠. 미국에선 투자 안내 공시 최종본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424B라고 표기합니다. 증권신고서는 우리한테 친숙한 쿠팡으로 한번 볼게요. 쿠팡이 또 뉴욕 증시 상장사잖아요. 2021년 설 연휴였던 2월 12일 쿠팡이 S1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설날에 갑자기 노트북을 켜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 공시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이 공시는 최종 버전이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공모가가 비어있죠. 공모 수량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쿠팡에 대한 소개가 쫙 나오고 또 투자 위험들까지 보여주고요. 약 한 달 뒤인 3월 10일 최종본인 424B가 올라옵니다. 보시면
공모가가 35달러로 결정됐고요. 총 자금 조달 규모가 45억 5천만 달러니까 공모 수량은 1억 3천만 주가 됐죠. 국장 공모주 투자자분들이 증권신고서 최종본을 꼭 확인하시는 것처럼 서학개미들도 이 공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지분 관련 공시입니다. 일단 3은 제가 표에 지분 보유 신규 보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내부자, 즉 임원 등이 지분을 새로 보유했을 때 신고하는 공시입니다. 내부자는 회사의 주요 정보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을 샀다 안 샀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애플, 아까 전에 CFO 바뀐 공시 보셨죠? 그 후에 이 폼 3 공시가 올라옵니다. 이 CFO분이 얼마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의 공시예요. 폼 4는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에 변동이 생겼을 때 공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13F 공시가 있죠. 1억 달러 이상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가 자산 포트폴리오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공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투자자들이 다 자산운용사 하나씩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 말고도 조지 소로스, 빌 에크먼, 레이 달리오, 스탠리 드러켄밀러, 마이클 버리 등등 투자자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투자 거물들의 분기별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팁 하나 드릴게요. 이 13F 공시 원문이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요.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웨일스 위스덤이라고 고래의 지혜라는 뜻의 사이트인데요.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한번 보면요. 포트폴리오 상위 5개 종목이 나와 있고 최근에 지분율이 늘어난 종목, 줄어든 종목 각각 5개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3개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더 산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업종별 비중도 보실 수 있고요. 서머리 옆에서는 포트폴리오 각 개별 종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쉽게 보실 수 있어요. 하나 유의할 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해외 법인 상장사들 ASML 같은 기업들은요. 보고서 부호가 다릅니다. 연간 재무제표 보여주는 사업보고서는 10K가 아니라 20F고요. 증권신고서는 S1이 아니고 F1, 주요사항 보고서는 8K가 아니고 6K니까요. 왜 부호가 다르지? 하고 당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미국 공시 보는 법부터 분류법, 공시 쉽게 보는 팁까지 알려드려 봤는데요.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댓글로 감상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